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바로 수업으로 들어가겠는데 한 가지 좀 오류가 있었네요. 선생님이 프린트 9페이지에 있는 동그라미 2번 권문세족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이 깜빡하고 설명 안 했네요. 그래서 권문세족이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길래 고려 말때쯤에 신진사대부가 그들을 그렇게 개혁을 하려고 했었는지, 국왕들이 그렇게 어떻게 왜 그들을 이제 제거를 하려고 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고려의 멸망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지 모르겠는데 고려 완전 초반기 때의 지배 계층은 누구죠? 여러분들 그 어떤 계층이죠? 계층의 이름이 바로 호족이었었죠. 근데 그 호족이 성종 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서 둘로 갈라지게 되면서 고려 왕실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고 과거 시험 계속해서 봐가지고서 중앙에 계속해서 남아있던 사람들은 이제 문벌 귀족으로서 성장을 해서 자기 자식들에게 지위를 물려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고려 정부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력을 많이 하지 않았었던 지방의 호족들은 바로 성종 이후부터는 지방의 지방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향리라고 하는 그런 세력으로서 계속해서 지방에 남아있었다라고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자, 그렇게 했었었는데 고려 중반기에 있었던 무신정권, 자, 이 무신정권 그 속에서 문벌 귀족은 사실상 몰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신들도 제대로 된 세력을 갖추기도 전에 바로 이 몽골의 침략이 있었죠. 이 몽골의 침략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고려의 무신정권도 같이 무너지게 됐었어요. 그렇게 되면서 원나라의 이제 간섭기가 됐을 때는 고려는 원나라 덕분에 어떤 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원나라 덕분에 무신들의 손아귀에서부터 국왕이 탈출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원나라의 백을 믿고서 국왕이 바로 권력을 다시 되찾을 수 있었죠. 하지만 그 권력을 되찾을 수 있었던 그 힘이 국왕의 힘이 아니라 원나라의 힘이다 보니까 국왕은 원나라의 눈치를 계속해서 봤었어야 됐어요. 저번에 선생님이 설명했었던 세조 구제에서는 바로 고려의 독립을 인정을 해줬지만은 고려의 국왕은 왕이 되기 전에 항상 원나라의 수도에 가서 살고 있어야 됐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원나라의 공주와 반드시 결혼을 했었어야 됐습니다. 자, 이렇게 원나라의 눈치를 보는, 국왕마저도 원나라의 눈치를 보는데 우리나라 안에 있는 아무리 높은 세력이라고 하더라도 도대체 원나라의 눈치를 보지 않을 만한 사람이 누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오히려 이 기회를 더 이용해가지고서 원래는 신분이 굉장히 미천했었었는데 바로 원나라의 백을 얻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고려의 고위급에 해당하는 권력을 차지하게 된 인간들이 있었어요. 선생님은 역사에선 절대적인 악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절대적인 악과 같은 존재들이라고 거의 거기에 가까운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고 물어본다고 한다면 두 부류를 얘기할 것 같아요. 하나는 바로 친일파고 또 하나는 바로 친원파였습니다. 바로 이 권문세족이 바로 그 원나라에게 친했었던 친원파 세력에 해당됐던 사람들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완전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었던 거죠. 그럼 어떻게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출신의 경우에는 여기 본다고 한다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는 주로 친원파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문벌 귀족에서 일부 찌끄러기 남은 세력들과 그 다음에 무신정권 당시 때 일부 찌끄러기 남은 세력들이 여기에 가담을 하긴 했었지만 그들도 이 친원파 세력에겐 대항을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비중이 굉장히 적을 정도로 대부분 다 보면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가 이 친원파 계열 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원나라 사람들과 친하게 됐느냐? 다음과 같은 조치가 있었어요. 첫 번째 봐보겠습니다. 뇌물을 받았습니다. 원나라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사람들은 뇌물 같은 거 되게 많이 좋아했었거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국가를 다스릴 줄 몰라가지고서 돈만 벌면 무조건 사채만 벌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때 당시에 원나라 사람들이었습니다. 때문에 바로 이 사치를 좋아했었던 이 원나라의 지위가 높은 사람들에게 고려의 바로
일부 사람들은 많은 양에 해당하는 뇌물을 갖다 바쳐가지고 그 사람의 눈에 들게 됩니다. 그럼 그 사람은 이 뇌물을 받았던 원나라의 고위급 관리는 고려의 정부에게 압력을 넣어서 나에게 좀 잘 대해주는 이 사람을 바로 이제 그 고려에서 좀 높은 지위 좀 하나 줘라 라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원나라의 얘기인데 고려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겠죠.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람이 실력이 있어가지고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아니고 원나라의 백을 이용해가지고서 높은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고려에서 관리를 이제 등용하는 제도는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과거제, 또 하나는 음서제라고 하는 제도가 있죠. 그런데 과거 시험을 이 사람들은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실력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바로 이때 당시에 음서제를 통해 가지고서 주로 정계에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뇌물 갖다 바친 사람들이 바로 대표적인 친원파 세력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요새도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 나라가 어디입니까? 지금 현재는 바로 지금 현재는 미국이죠. 미국의 언어가 뭐예요? 바로 영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도 전 세계에서 활약을 열심히 하려면은 영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영어 공부하는 거잖아요. 바로 이 시대 때에 약삭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전 세계를 사실상 석권했다고 볼 수 있는 나라가 바로 이 몽골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가지고서 그때 당시에 몽골의 언어를 전문적으로 공부하는 그런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우리는 뭐라고 보냐면 역관 중에서도 이 통역관들을 이제 역관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 통역관들은 대표적으로 봤을 때는 누구냐? 몽골말을 잘하는 그런 통역관을 의미합니다. 바로 이 통역관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바로 몽골 사신들을 대해야 했었던 고려의 조정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람들이라 볼 수 있겠죠. 때문에 이들을 굉장히 우대를 해줍니다. 그 다음에 동남아 3번에는 환관이 있습니다. 즉 이때 당시 원나라는 정규적으로 고려에게서부터 많은 숫자에 해당되는 사람들을 갖다 바치라고 했었어요. 바로 그 중에서 전국에서 이제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 아이들을 바로 이제 그 원나라로 갖다 바쳐라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서 어쩔 수 없이 갖다 바쳤던 사람들이 바로 이제 그 공녀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성들의 경우에는 누가 그렇게 공녀를 가고 싶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때 당시에 공녀를 가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결혼을 한 사람의 경우에는 공녀를 갖다 바칠 수는 없겠죠.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 이른바 일찍 결혼하는 풍습이 이제 대유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유행했던 것이 중단됐던 것이 바로 이제 그 조선 말기 때쯤에 가서야 조선말 가보게요. 이때쯤에나 가서야 이제 중단이 될 정도로 그 정도로 이때 당시에 이 공녀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우리의 조상들은 열심히 이제 그 일을 피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빨리 결혼하기까지 하면서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환관의 경우도 있었어요. 지금 환관이라고 하는 분들은 누굽니까? 바로 거시기가 조금 부실한 그런 분들이겠죠. 없는 분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보통 환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 환관들은 이제 원나라가 궁궐에서 필요한 환관들을 이제 우리나라에게서부터 보내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선천적으로 이제 남성의 구실을 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사람들을 이제 강제로 끌고 가가지고서 원나라에 갖다 바쳤는데, 문제는 매년마다 남성의 구실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꼭 다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어쩔 수 없이 제대로 남자 구실을 할 수 있는 아이들도 이제 그 사회 하층민 이런 사람들을 강제 끌고 와가지고서 성불구자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원나라에 환관으로 갖다 바치는 경우도 꽤 많았었어요. 근데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오히려 환관이 되면은 높은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었기도 했었거든요. 때문에 스스로 남성의 구실을
이제 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그 거기를 좀 이제 훼손을 해가지고서 그래서 원나라의 환관으로 가게 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원나라의 환관으로 가게 되면 거기 안에서는 나름대로 처음에는 고생을 많이 하겠지만 어떻게 권력의 줄을 잘 타면 그러면은 바로 잘하면은 가장 고위급에 해당되는 황제라든가 황후라든가 아니면 대귀족과 같은 그런 사람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바로 그들의 시중을 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 권력으로 인해 가지고서 강력한 권력을 휘두를 수 있다 볼 수 있겠죠. 바로 그런 자리에 올라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바로 이런 환관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었고요. 동그라미 3번. 자, 동그라미 4번에서는 바로 뭐가 있었냐면 3. 선생님이 여기 안 적었네요. 바로 여권이라든가 환관 출신에 해당되는 사람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었냐면 원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좋아하는 게임이 있었어요. 바로 여러분들이 온라인 게임 같은 걸 좋아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원나라 사람들이 정말 한번 빠졌다면 몇 년 며칠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게임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매사냥이었습니다. 매사냥.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알겠죠? 뭐냐면 게임에서 굉장히 게임을 쉽게 하려고 한다면 바로 게임 캐릭터에 굉장히 뛰어난 매직 아이템도 아니고 일반 아이템도 아니고 레어 아이템도 아니고 유니크 아이템 뭐 이런 것이 있으면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들 내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매사냥에서도 사실 유니크 아이템이 있어요. 어디 출신의 매냐에 따라서 그 매가 사냥을 잘하느냐 못하느냐 뭐 이런 것이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바로 엄청나게 유니크 아이템으로 명성을 날렸었던 바로 이 매가 하필이면은 고려의 매였던 겁니다. 이걸 이끌어서 이제 우리 뭐라고 부르냐면 해동청이라고 불렸어요. 때문에 이때 당시에 원나라는 고려에게 정기적으로 고려에서 매를 잡아가지고서 원나라에 갖다 바쳐라 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고려에 그렇게 쉽게 매를 잡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아예 고려 안에서 매를 전문적으로 키우는 관청까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만들었던 그 관청의 이름이 무엇이냐면 동그라미 그 응방이라고 합니다. 응방, 매를 키우는 그런 관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응방의 관리는 말이죠. 당시에 원나라 사람들이 엄청나게 빠져 있었던 그런 게임인 바로 이 매사냥의 최고의 유니크 아이템이라 볼 수 있는 이 해동청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바로 관청의 관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응방의 관리는 그 해동청이라고 불리는 고려의 매 중에서 가장 멋지게 생긴 그런 매를 한 마리 몰래 빼돌렸다가 원나라의 최고 권력자에게 몰래 갖다 바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원나라의 권력자의 경우에는 이 매를 딱 받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서 이 사람에게 고려 정부에게 압력을 넣어가지고서 높은 관직을 주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서 권력을 차지했던 인간들이 바로 여기 보이는 이 범죄자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 그래서 먼저 보겠습니다. 동그라미. 자, 출신에서는 주로 원간섭기의 친원파. 빈칸이 되겠습니다. 친원파. 동그라미 1번. 원의 뇌물을 갖다 바친 자. 동그라미 2번. 역관. 동그라미 3번. 환관. 동그라미 4번. 응방관리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됩니다. 자, 정치적으로 이들의 경우에는 주로 실력이 없으니까 바로 관직을 과거 시험 볼 수는 없죠. 그래서 이들은 주로 운거세를 이용해서 관직에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차지했었던 관직은 쎄쎄하게 조금만 관직 같은 거 받을 리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은 고위 관직을 차지하게 되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가 생기게 되냐면 이때 당시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려 전반기의 지배계층은 몽골귀족이었었죠. 자, 몽골귀족 때에 몽골귀족이 권력을 잡았을 때쯤에 이제 사실상 완성되기 시작을 했었던 고려의 관료들에게 월급을 주는 제도, 굳이 얘기한다면 월급을 주는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읽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기억날까요? 바로 전시과 제도라고 하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가 있었냐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고려의 관리는 국가에게서부터 바로 전시과라고 하는 토지를 받습니다. 여기 정확히 얘기하면 토지를 받는다기보다는 그 토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서부터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받는 거라고 했었어요. 자, 그런데 거기다 플러스 5품 이상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그 권리를 자식들에게 물려줄 수가 있습니다. 즉 전시권은 특정 관직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관직을 다시 내놓으면 국가에게 다시 반납을 해야 되는데, 이 공문전이라고 하는 그런 이 토지의 경우에는 자식들에게 필수가 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가 생기게 되냐면, 이들은 이때 당시에 바로 고려의 고위 관직을 차지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바로 공문전으로 갖게 되는 토지는 자기가 갖는 건 당연하고, 플러스 이제 전시권을 받았던 토지조차도 한 번 받은 다음에 국가에게 자기가 관직에서 나올 때는 그걸 국가에게 반납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반납을 하지 않는 겁니다. 자, 반납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또 고려의 관리가 됐어요. 그럼 전시과를 또 받아요. 또 받고 나서 아들들이 그 자리를 잠깐 떠나게 되면은 그 전시과를 국가에게 반납해야 되는데 또 반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해가지고서 있었었던 바로 이 전시과랑 그다음에 공문전을 받았었던 이 공문세족의 숫자가 고려에서 진짜 많았던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몇 군데만을 받았었던 이런 공문세족들이 시간이 흘러갈수록 나머지 땅들도 자기가 고위 관직을 갖는 대가로서 국가에게서부터 토지를 받게 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고려의 모든 땅들을 이들이 전부 다 받아가지고서 그 땅에서 나는 세금을 자기네들이 다 차지하게 되면서, 정작 국가는 백성들을 보호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에게서 세금을 거의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나중에는 재상조차도 국가에게서부터 월급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게 됐었어요. 이런 상황까지 되게 만드는 그런 가장 큰 문제를 실험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이때 당시에 토지를 장악했던 이 검문세족들은, 그렇게 차지했던 땅들은 백성들에게서부터 이제 그 세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받은 거잖아요. 근데 바로 그 권리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 백성들을 압박을 하거나 아니면 강제로 사채이자 같은 걸 막 줘가지고서, 이 사채이자를 옛날 말로 이제 고리대라고 얘기합니다. 고리대 같은 것을 줘가지고 이것을 갖지 못하면은 바로 그 사람들의 토지를 뺏거나,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바로 그 사람을 아예 빚 대신에 대신 갚게 만드는, 그래서 그 사람을 자신의 노비로 만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만든 그 노비를 이용해 가지고서 새롭게 얻게 됐던 토지를 경작을 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서 첫 번째, 국가에게 세금을 내지도 않으면서 자기가 소유까지 했었던 그런 거대한 토지들, 이 토지들은 당시 기록에 의하면 산과 그 다음에 강을 경계로 삼았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나게 거대한 땅이었었던 겁니다. 바로 이런 땅들을 일컬어서 우리는 대농장이라고 합니다. 이 대농장들을 검문세족이 차지했었고, 역시 대규모의 노비를 차지했었죠. 또 한 가지, 세금 납부를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교과서에 나오지 않지만, 이들은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딱 봤을 때 고려에서 본다고 한다면 국가 세금을 다 가져가고 백성들 다 갈취하고 자기네들만 떵떵거리고 사니까 자기네들은 살긴 좋은데 내가 죽으면 거기에서 벌 받을 줄도 모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죽을 때쯤에 어떻게 했냐면은 자신의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라도, 글쎄요, 그때 당시 종교였었던 불교 사원에다가 대규모로 많은 재산들을 또 갖다 바친 겁니다. 문제는 불교 사원도 너무 많은 이런 돈을 받게 되다 보니까 이 불교 사원 자체도 검문세족의 돈을 너무 많이 받게 되면서 이 자체가 바로 이제 부처님을 믿기 위한 불교가 아니라 검문세족이 갖다 준 그 돈을 최대한 많이 가져가려고 하는 탐욕스러운 종교 집단으로 변신을 해버리게 됐던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그 시대 때의 모든 사람들, 지식인들은 이 불교를 정말 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보겠습니다. 자, 정치적으로는 동감 1번 음서로 관직 진출, 동감 2번 고위 관직 차지. 경제적으로는 동감 1번 토지 강탈 및 불법 고리대로 대농장 경영 및 노비 증식. 동감 2번 세금 납부를 거부합니다. 이걸로 인해 가지고 국가 조세 수입이 급감합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자 개혁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던 고려의 국왕은 이것을 한번 막아보고자 노력을 했었지만, 이 문제는 뭐냐? 바로 원나라의 간섭을 받는 시대가 바로 이 고려였어요.
간섭을 받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이 고려였는데 그 원나라를 자신의 백으로 삼고 있는 이 고문세족을 왕조차도 함부로 건드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번 제대로 건드리려고 했었던 왕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 바로 이 충선왕. 근데 충선왕은 나중에 이 고문세족을 건드리니까 왜 고려 안에 있는 친원파를 건드리느냐라고 해가지고서 이 모함을 받아가지고 원나라에 끌려가기까지 합니다. 나중에 다시 복위를 하긴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정도로 엄청나게 파워를 자랑하는 이 고문세족이었으니 이 권문세족으로 인해 가지고 고려 사람들이 엄청나게 고통을 당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동감 1번 충선왕과 충무광의 개혁도 권문세족의 반발로 실패. 그러면서 동감 2번 왕권도 같이 약화가 됐었죠. 바로 그런 틈에서 이때 당시에 원나라가 약화되자 그 틈을 이용해서 이 권문세족을 제거하기 위해서 원나라에 반대하는 반원개혁 정책을 펼치고 그리고 원나라가 제대로 개입을 못하는 그 틈을 타가지고서 국내에 바로 이 친원파들을 제거했었던 때에 앞장섰던 왕이 바로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국민왕인 겁니다. 그 점을 여러분 다시 기억을 해주세요. 자, 그래 프린트 자 10페이지 자 프린트 10페이지에서는 바로 동감 2번 홍건적과 외부의 침입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 먼저 별표 1개 홍건적. 홍건적은 바로 머리에 빨간색 띠를 둘러섰던 원나라의 압제에 탄압에 반대해서 들고 일어났었던 한족 농민 반란군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이들이 반란 일으키긴 했었지만 원나라의 군대가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등으로 이들이 들고 일어나긴 했었지만은 원나라의 군대가 세계 최강이었기 때문에 홍건적의 군대하고 원나라의 군대가 한 번 싸우면은 맨날 홍건적이 져요. 하지만 숫자는 홍건적이 훨씬 더 많았거든요. 한 번은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이때 당시에 대규모의 그 홍건적의 주력 부대가 원나라 군대와 싸울 거려는데 패했는데 이들을 또 이제 원나라 군대에 피해가지고 도망 가다가 하필이면 고려까지 오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것도 두 번씩이나. 그래서 그 중에 한 번은 서경이 함락당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개경까지도 함락당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었죠. 바로 이것이 바로 이 홍건적의 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홍건적의 그런 침입이라고 하면 되는 것입니다. 별표 하나 홍건적 적어주세요. 홍건적 한족 농민 반란군이었습니다. 자, 밑줄 치겠습니다. 한족 농민 반란군. 자, 그 다음에 다음 줄에 두 차례 고려 침입. 하지만은 이때 당시에 이들을 나중에는 물리쳤었던 고려의 명장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약을 벌이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정세훈, 이방실과 같은 그런 사람인데요. 바로 이 정세훈과 이방실의 부하로서 유능한 부하로서 엄청나게 활약을 많이 했었던 대표적인 두 명의 장군이 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최영이라고 하는 장군과 그 다음에 거의 이제 그 되게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바로 이제 엄청나게 대활약을 벌이고 있었던 바로 이성계라고 하는 장군이 활약을 이제 본격적으로 벌이게 됩니다. 자, 그걸 같이 기억해주고, 그 다음에 별표 1개 반, 이번에는 외구. 자, 외구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봤을 때 쓰시마 섬에 있거나 혹은 규슈 지역에서 살고 있었던 외구라고 그 해적대라고 보면 돼요. 당시에 일본은 무르마츠 마쿠라고 해가지고서 일본의 무신 정권 중에서 가장 좀 힘이 약했었던 시대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정권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방에 대해서 정권이 힘이 약하다 보니까 지방에 대한 통제를 제대로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자 지방에서 특히 해안가선지에 살고 있던 백성들이 당장 먹고 살 수 있는 것이 없다 보니까 배를 타가지고서 떠돌다가 고려를 들어와가지고 고려의 마을을 막 약탈하고 막 그렇게 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는 고려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됐던 것인데 문제는 뭐냐면 동감 1번 이들이 너무 심각하게 쳐들어온 거예요. 동감 1번 남해안과 내륙 지방을 침탈하게 됩니다. 즉 처음에는 남해안 쪽을 침탈을 했었는데 나중에는 아예 고려의 내부까지 침투되게 된 겁니다. 당시에 고려는 지방에 있는 쌀이라든가 그 다음에 세금을 걷었던 물건 같은 것을 중앙으로 옮겨가기에는 육지가 너무 험했기 때문에 강과 바다를 이용해 가지고서 중앙에 있는 개경으로 옮겨가는 정말로 좋은 제도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제도 이름은 바로 조운제도예요. 자, 조운제도. 강과 바다를 통해서 서울로, 그때 당시 서울은 개경이니까 개경으로 이제 그 세금을 옮겨가는 제도가 바로 조운제도라고 얘기했었죠. 자, 근데 문제가 뭐가 있었냐면 이 제도가 있었는데 근데
남해안이 끊기게 되니까 남해안, 사실 곡창지대가 남해안 쪽인데, 남쪽인데 이 지역에서부터 좋은 제도를 이용해서 세금이 중앙정부까지 올라가지 못하게 된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려 자체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됐던 것이죠. 그리고 심지어 이들의 일부는 대경 근처까지 쳐들어오기도 했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 가만두면 안 되겠다 싶었었던 고려 정부는 바로 이들을 진압을 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동그라미 1번 남해안과 내륙 침탈, 동그라미 2번 조운의 어려운 가중. 자, 그 과정 중에서 활약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최영 장군입니다. 자, 최영 장군. 이 최영 장군은 바로 이제 군대를 끌고 가가지고서 이 왜구를 막으러 가면은 왜구들이 최영 장군의 그 깃발만 봐도 벌벌 떨면서 피해 다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들 당시에 엄청난 활약을 보였던 분이죠. 근데 이 최영 장군이 바로 아버지처럼 잘 보살펴줬었던 바로 장군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바로 빈칸에 적혔습니다. 동그라미 2번 이성계라고 하는 장군입니다. 전 시간에 얘기했었던 쌍송 총방부의 이제 부관 중에 한 명이었던 이자춘이라고 하는 사람이 고려에게 항복하면서 자기의 아들을 출세시켰는데 출세시켰던 자기 아들이 너무 활약을 잘한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이성계인데 이 사람은 이때 당시에 완전히 조선의 주몽 다음으로 최고의 신궁이라 불릴 정도로 엄청나게 활을 잘 쐈던 사람입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밤하늘에 하늘에 기러기가 이렇게 V자로 해서 날아가잖아요. 그러면은 저 오른쪽에서부터 제일 끝에 있는 제에서부터 두 번째가 세 번째에 있는 저 기러기에 머리를 내가 맞추겠다라고 해가지고서 사냥 나가서 걔를 확 쏴가지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기러기를 맞춰서 떨어뜨릴 정도로 엄청나게 머리를 맞춰가지고 그것도 그래가지고서 떨어질 정도로 엄청나게 활을 잘 썼던 사람인데 당시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 500척이 몇백 척이 넘는 그런 이 왜구가 갑자기 남해안에서 오게 된 거예요. 이 약탈을 하러. 이렇게 되자 당시에 고려의 최고의 과학자에 해당되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과학자의 장군이었던 사람. 그 사람 바로 누구냐면 최무선이라고 하는 분이었는데 이 최무선이라고 하는 분은 엄청난 시간과 공력을 동원해가지고서 중국 사람에게서부터 화약을 만드는 방법을 배워요. 이걸 배워가지고서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화약을 실제로 만들어내고 이걸 이용해서 대포를 이른바 화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적겠습니다. 자, 바로 동그라미 3번 최무선의 화포 제작. 이 화포를 만들어가지고 이때 당시에 누구를 겨냥했었냐면 그 육지로 이제 올라갔었던 이 왜구가 배를 기운 그 틈을 타가지고서 그 배를 대포를 쏴가지고 다 침몰시켜버렸어요. 이렇게 하다 이런 이거를 진포대첩이라고 얘기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대규모의 승리를 거뒀던 고려. 근데 문제는 뭐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 그 왜구들은 배를 잃게 되자 육지에 겨 올라가서는 오히려 지인들끼리 뭉쳐가지고서 자기네들 죽을 때까지 남해안을 막 돌아다니면서 분탕질, 해적질 계속하고 돌아다녔던 겁니다. 근데 그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최고의 지도자 중에 한 명이었다 불렸었던 아지발도라고 하는 일본 쪽에서의 그 최고의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은 고려의 장수만 만나고 싸웠다 하면은 무조건 찔러서 죽일 정도로 그 정도로 엄청나게 궤적을 자랑했었던 장군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성계는 바로 얘를 진압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군단을 동원해가지고서 싸움을 벌이게 됐었죠. 드디어 황산대첩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 황산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이 아지발도의 군대와 이성계의 군대가 대규모로 맞붙게 됐는데 그런데 이성계는 아지발도 딱 보는 순간 아지발도를 향해서 활을 당겨가지고서 쐈어요. 쏴가지고 아지발도를 이게 맞췄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 아지발도의 갑옷이 너무 단단해서 활을 맞긴 했는데 이게 다 튕겨나간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됐자 바로 안 되겠다 싶었었던 이성계는 약간 고민하다가 아지발도가 처음 말 타고서 야 칼을 휘두르면서 막 오고 있는데 근데 그걸 딱 보는 순간 바로 활을 들어가지고서 아지발도의 투구를 맞춥니다. 그렇게 되자 이 투구가 씩 하고 날아가지고 왜? 얼굴도 전부 다 투구로 가리고 있었었는데 그래가지고 화살을 쏴도 이 아지발도가 죽을 수가 없었던 거죠. 근데 이 투구의 끄트머리를 딱 맞춰가지고서 이것 때문에 투구가 훌러덩 벗겨졌어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정신 못 차리게 됐던 이 아지발도가 잠깐 정신 못 차리는 그 틈에서 바로 화살을
쏴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아지발도의 머리를 그대로 관통하게 되면서 이때 당시에 아지발도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 싸움에서 왜군은 사실상 전멸당하게 되죠. 이게 바로 활선대첩인데 이 싸움에서 이성계가 승리하게 되면서 바로 이성계는 이때 당시에 고려라고 한 나라의 하나의 대영웅으로 엄청나게 추앙을 받게 됩니다. 자, 그리고 얼마 후에는 고려는 나중에 전세가 역전돼가지고 박이라고 하는 장군을 시켜서 쓰시마섬으로 가가지고서 바로 이때 당시에 쓰시마섬의 도주에게 일정 정도의 그 항복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중간에 4번 박이의 쓰시마섬 정발. 자, 이렇게 해서 등장했던 이런 사람들은 이 시대 때에 새롭게 등장했었던 무인세력이다 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이들을 읽어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빈칸에 적혔습니다. 별표 2개. 신흥 무인세력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신흥 무인세력, 최영과 이성계와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같이 기억을 해주기 바랍니다. 홍건적과 외부의 징후에 대항하는 과정에서 성장하게 됐고 이들이 바로 최영과 이성계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하고 그 다음에 TNUT 잘 작성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